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TV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정부는 최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또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쿠키 건강TV에서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2회에 걸쳐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열리는 첫 번째 좌담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민간에서의 대안적 솔루션을 도출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만든 자리이니만큼 부디 관심 어린 시선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신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좌담회 좌장을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를 대표하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자단체를 대표해 나오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료계 입장을 대표해 주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 이영신 상근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좌담회를 시작할 텐데요. 좌장을 맡아서 좌담회를 이끌어 주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선 교수님께서는 현재 보건행정학회 회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장기요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후 진행되는 좌담회 진행은 정형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주된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도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 장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이라고 해서 보호자들이 입원실에 들어와서 같이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정상화된 그런 의료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간병인들이라든지 병의원 내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가족들이 그 노력봉사를 통해서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비용으로서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의료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간담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순서는 우선 한 10분씩 단체별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토론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는 시민단체의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준영 공동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이제 건강보험 재정 쪽에 좀 더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재정 부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재정은 이제 국민들이 내는 이제 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부담해야 될 또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도 이제 그 일반 가입자들, 이제 일반 시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고, 또 사용자가 이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전체 보험료 수입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가입자 부담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근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제 이 재원 조달 방식이 이제 공정해야죠. 예, 국민들이 부담 능력에 따라서 또 보험료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지나치게 한쪽 영역에서만 이제 재원 돈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재원 조달의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입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총 재정 중에 한 88% 지금 한 2018년도 기준에 그렇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정부가 이제 부담해야 될 몫인데 그 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담 몫이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좀 낮아지는 추세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공정한 거냐 이제 보험료는 굉장히 성실 납부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재정이 이제 건강보험 보장서 강화 정책도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인구 고령화 부분도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통제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재원 조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보험료 부담이 이제 꽤 되는데 이게 일단은 이제 정부 지원이 좀 그만큼 상응하는 수준에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이제 그게 법적으로 정한 기준인데 거기에 미달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보험료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큰데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하는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험료도 보험료율 정한 것도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입니다. 8%.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이 한 6% 정도 되는데 한 2026년 한 5, 6년 있다가는 이제 그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보면 국민들이 이제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좀 상향하는 이제 그런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향이 한 2012년 지나서 2013년도부터 굉장히 경향이 좀 심화됐는데 국민들의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제 사업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소득 증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GDP 중에 이제 근로자들의 소득부는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인구 감소하는 부분들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료만을 가지고 이제 의존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다른 재원 조달 방식을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부담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 개정을 좀 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 재정 한 20% 이게 최소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조금 봐야 될 거는 조세 부담 방식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소득 중심 이제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형평하게 이제 부담하겠다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창출하는 소득에 대한 파악이 여전히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만 가지고 재원 조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겠다. 그렇다면 보다 누진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조세 중심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환자 단체를 대표해서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안기정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환자 단체나 이런 환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데 되게 뭐라 그랬죠, 호의적이고 그다음에 뭐 도덕적 해이도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물론 뭐 경증 환자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중증 환자에 있어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건강보험 재정은 이제 환자의 이 생명줄을 잡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 단체나 환자들이 뭐 신약이나 신의료기기를 빨리 접근해달라, 빨리 사용하게 해달라라고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환자 단체 공감들이 이미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이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위기감을 느끼냐면 이 현상이 지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보험 재정이 좀 튼튼해지려고 하면 일단 건강보험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그 이렇게 쓰는 사람이 좀 적어야 되는데 반대로 최근에 저출산 그 고령화 사태로 건강보험 내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 이제 이 환자단체의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고만고만한 신약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뭐 획기적인 혁신적인 이름을 붙일 정도의 신약, 신의료기기가 출시되고 있는 그 가격이 몇백만 원,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 기본으로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하는 약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고가의 신약, 신의료기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당연히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뭐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돈 있는 분들이야 뭐 민간보험도 가입하고 뭐 본인의 돈으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건강보험 재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환자단체에서도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마련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재정을 그 보험료 같은 수익을 더 늘리는 방법, 아니면 국고를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번에 건강보험료 내년도 건강보험료 결정에서 큰 이슈가 국가에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보조하도록 돼 있는 이제 국고보조금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희 환자단체에서 그동안 국고보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마련된다고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건강보험 재정의 20% 정도 되는, 그래서 보통 이제 국고를 14%, 우리가 보통 담배세라고 담배 부담금으로 만들어진 건강증진기금 6%에서 20%의 건강보험 재정이 있다는 걸 국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국고 지원이 만 20%다. 20%가 다 기본으로 다 지원이 되고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국민들은 이 국고 지원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 만약 국고 지원이 만 20% 다 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만약 10% 정도 적게 넣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를 준 거는 건강보험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또 담배세 중에 일부가 지원이 되고 그게 포함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된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일단은 완납이 안 되는 그 20%를 다 내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그 숫자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3년간 21조 5,891억 원 정도가 어쨌든 현재의 법상으로는 미납이 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반드시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예상 보험료의 뭐 20% 그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20%꼭 채울 필요가 없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결국은 이 법률의 문제점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동민 의원, 윤소아 의원, 윤일군 세 분이 아마 법안도 이제 발의돼 있는데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국회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건강보험료 중에 국고 지원금은 복지 쓸 돈이다, 복지. 그거 만약에 더 지원되면 다른 데 복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국고 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이제 법률 체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국고조는 국고조대로 해야 되고, 그럼 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료입니다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형평성 문제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그 직장가입자는 꼬박꼬박 월급에서 정확하게 떼가는데, 지역가입자는 여러 가지 뭐 재산을 숨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꾸만 건강보험을 적게 내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부가체계를 1차로 개편했고 2020년도인가 또 2022년도 그때 한번 또 부가체계 개편이 있는데, 사실 부가체계 개편했다고 보험료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거나 이 감액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부가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수입이 늘지 않지만, 아마 이제 이렇게 체계가 좀 갖추어졌으니까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개선되면 아마 좀 합리적인 보험료가 늘어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검토해 봤을 때도 보험료를 감액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면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게 감액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저 눈에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리고 저 같은 뭐 시민이나 환자단체 쪽에서도 건강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면제나 감액해 주는 것도 꼼꼼히 봐야 된다,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계에 가는 돈도 아니고요. 해프게 그냥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재정이 뭐 다른 곳에 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혈액 수가가 뭐 한 600억 정도 계속 쌓여가지고 있는, 그것도 수가를 깎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건강보험료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이제 그런 부가세 개편이나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던 게 아까 잠깐 김준현 대표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지불제도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저희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현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민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 행위별 수가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건수대로, 검사받는 건수대로 의료비를 다 주다 보니까 워낙 이제 남용도 많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환자의 치료도에 있어서 건강상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이 주지 말고 그냥 묶음으로 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의료계에는 뭐 예를 들면 30조, 뭐 한의계에는 20조, 그다음에 뭐 치과에는 10조 줘서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나눠 묶기 하는 식의 포괄수가제, 뭐 총액 계약제를 이제 바꾸자는 논의가 있는데, 지금 환자단체는 지불제도 개편이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렇게 이제 포괄이나 총액으로 가게 되면 가급적 의료 행위를 적게 해야지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환자에게 혹시 이제 과소 치료, 그렇게 돼서 혹시 환자에게 오히려 좀 이렇게 좀 그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것만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현재 행위별 수가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행위별 수가만 고수하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바뀔 텐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7개,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왕절개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 같은 7개 질병군은 이제 포괄수가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공공병원하고 일부 민간병원에서는 심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정책 가산을 많이 해주는 심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아까 70조 정도 되는 재원 중에서 1.6조 원 정도, 그 정도라고, 그냥 2.3% 정도, 굉장히 이제 작은 규모의 지불제도 개편의 하나의 약 종자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인데, 저는 어쨌든 이걸 좀 잘, 어쨌든 의료계가 동의해서, 병원계가 동의해서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이게 좀 이게 의료계나 병원계나 국민들을 설득해서 지불제도 개편을 지금부터 계속 논의를 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와 있지만 지불제도 개편은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서로 이야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계기가 된다면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 장기간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로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돈을 내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서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한 돈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가는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료계를 대표해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서인석입니다. 뭐 최근 언론에서 이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제 계속 그 속도를 내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증가 속도에 대한 것, 그리고 단기 적자에 대한 폭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최근 몇 년간 누적 흑자가 많이 있었는데 적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이 우려하는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유지에 대한 위기 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관점을 다르게 보면,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OECD 국가에 비해서 보통은 이제 OECD 평균은 뭐 한 9%대. 이게 분모 분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8.9도 되고 뭐 9.1도 되는 것 같은데 한 9%대. 대부분 선진국은 한 10%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최근 자료를 보면 한 7.6%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서 지출하는 속도 정도를 쓰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 의료비는 적게 쓰고 있지만 진료량은 전 세계에서 외래 방문 횟수가 뭐 압도적으로 1위이다. 즉 진료비는 적게 쓰고 있는데 의료 그 행위나 빈도는 높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물건을 한 30% 정도 싸게 사고 있으면서 더 이용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그러면서도 서비스 질이 좋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외래에서 충분하게 환자가 의사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충분하게 진료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사실 특히 뭐 최근에 감염, 대규모 감염 관련한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보통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물론 개발국 이미 선진국들은 의료비 증가율 속도가 뭐 4.4%대, 5%대 언더로 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이렇게 개발국 같은 경우, 개발도상국을 보면 의료비 증가율이 막 11%, 12%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7%대에서 더 저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속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도 물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해야겠지만 건보 재정을 적어도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지만 향후에 재정을 매년 얼마만큼 올리고 얼마만큼 확보를 할 것이다라는 좀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비 지출을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이냐라는 목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뭐 두 분께서 말씀 잘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건보법에서 보험료율 상한선이 8%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출을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면 요율 인상에 대한 걸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안기종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건보료에 상당하는 뭐 14에서 20%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건보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거를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고를 관리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기존에 누적 흑자들이 있으니 이거를 소진하고 하라는 이슈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가 힘싸움으로 이걸 누가 더 하고 덜 하고 이런 불필요한 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법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건보에 대한 재정 안정성 측면으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건보료에 대한 이슈가 뭐 페어니스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안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소득 수준 파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잠깐 또 얘기가 나왔지만 18년도에 건보 부가체계 개편한 게 2022년도에 2차 개편이 있고, 아마도 좀 더 기존에는 사실 건보 개편을 가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선진화됐다라는 걸로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2025년도 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 기존 패러다임에서의 거둘 수 있는 건보 재정 수입으로만 가기에는 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또 뭐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는 정크푸드 텍스, 소위 말하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포브스에 2018년도에 나온 걸 보면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나 여러 가지 주에서는 이런 16년도부터 정크푸드 텍스에 대한 거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고, 헝가리는 조세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가 되는 음식들에 대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조사를 했더니만 이런 음식들 가격들이 좀 더 올라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내는 부담 때문에 못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가격들이 왜 올라갔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소비를 더 지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단순하게 국고 지원에 대한 단일 목적에 대한 체계로만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재정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건강에 관한 건강 증진 목적으로 걷어지는 목적에 대한 돈들은 해당 목적에 맞는 그 사업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얘기는 좀 넘어가고, 지금 다만 이제 이것도 안 대표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뭐 70년대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과거 정책상 혜택을 줬던, 그러니까 뭐 감면이라든가 뭐 면제를 해주던 그런 혜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들에 대한 걸 뭐 지금 당장 혜택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일반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돈들을 건강보험료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국민 건강 보험 목적에서 이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런 금액들은 정확하게 국가에서 더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유로서도 지금 국고 부담을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뭐 최근에 개편을 했고, 저는 그 방향을 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그 외국인에 대한 그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좀 일부 아픈 분들이 이제 건강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으면 소위 말하는 부담하는 세금보다 지출하는 의료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들에 대한 건 모니터링을 잘해서 정책을 계속 변동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상당히 예민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님도 얘기했고, 뭐 소위 말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거 뭐 상당히 공급자 입장에서 예민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뿐만이 아니라 심포괄이 민간병원에도 좀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불제도라는 건 사실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번들 단위로 묶으면 묶을수록 진료량은 상대적으로 과소 공급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행위별 수가제의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에 비해서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거는 보건경제학 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묶음제에 대한 지불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가 계약에 대한 문제는 공급자에서는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가 계약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건보공단이랑 수가 계약을 하고 부결됐을 때는 건정심에 상정을 해서 결정되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단에서 부결이 되게 되면 건정심에 최근에는 의결되는 구조는 뭐 마이너스 0.12 정도 페널티가 있다든가, 아니면 마지막 공단에서 제시한 그 인상률을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공급자에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공정한 계약이냐 아니면 통보냐라고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정해지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진료비에 대한 자연 증감률, 예를 들면 노령화됐을 때 자연히 의료비가 증가하는 빈도나 아니면 진료비 양 자체가 증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보장성 강화 정책이 되면서 국민 접근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또 이런 의료비에 대한 증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기존에 1977년대에 도입된 건강보험 제도에 3저라고 하죠.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서 적정 부담 적정 진료를 하면서 의사들이 충분하게 환자들을 보고 설명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그 의료진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또 다른 좀 재원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선행된 기존의 의료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지금 향후에 미래 2025년도 오는 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의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에 관련된 것들의 그 하나의 정책 중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복지 쪽 연계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같이 얘기하는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 사회가 되고 소위 말하는 홈케어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건강보험 영역뿐만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영역에 섞여 있는 의료와 소위 말하는 장기요양보험 영역에 혼재된 영역들을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건강보험 재정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제도를 같이 얘기할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할 말이 많으신데 우선이라고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잔뜩 시간이 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발제로서는 마지막으로 산업계 쪽을 대표해서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그 재정관리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년의 로드맵이에요. 2019년부터 2023년 특징을 그 재정 쪽에 대해서는 딱 한 장으로 거기서 요약을 해서 내셨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두 번째 국고 지원 확보, 세 번째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제적 재정 관리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그 꼭지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재정이라는 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하나는 수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입니다. 수입 쪽을 보면 지금 저희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고 지원,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격과 양이 한꺼번에 혼재해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이 전체적인 재정을 볼 때 수입과 지출의 그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보다는 지출을 좀 압박해서 줄이고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약가 인하를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했죠. 근데 약가 인하만이 지출을 묶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라고 어쩌면 좀 유토피아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함께 그럼 우리가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늘릴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보는 거는 지금 보험료율 인상,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앞선 선생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저희 경제 성장률 둔화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봉급이 오른다고 하지만 경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 수입의 경제 인구가 줄어들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이제 보험 보장률도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는지 저희가 좀 힘을 모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지출인가를 찾아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일원화된 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플렉서빌리티를 좀 갖고 딱 이거다 저거다 하기보다는 바운더리를 주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건보는 사실은 사회보험이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고보조금이 생각보다 낮았다는 거 알지 못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부나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보건과 복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계에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사실 같이 고민해 봤는데 마땅치 않아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제약 업계는 저희 그 미래 성장 동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 성장세를 보면 약 18%, 15에서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제약업계나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업계를 좀 더 선별적으로 키워서 그게 그 안정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또 물론 그 바이오 제약업계 말고 다른 그 산업계도 있겠죠. 그래서 수입을 꼭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닫혀 있는 프레임 안에서만 보지 말고 정말 성장 가능한 것이 어디냐,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느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위치가 타 국가에 비해서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 실제로는 20%를 다 쓸 수는 없죠. 20%의 수준과 다른 나라들 뭐 30% 제일 높은 곳이 그 네덜란드죠. 50%가 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그 사회보험이 성격을 갖고 좀 수입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안으로 좀 들여다보면 지출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제약업계의 예를 보면 지금 공동 생동이 있다. 공동 생동을 이제 없애고 단일 생동으로 하고 뭐 지네릭이라든가 그런 그 품질, 그러니까 꼭 가격과 약을 연계하시지 말고 그 약이 주는 혜택, 그 다음에 그 퀄리티도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 다시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이제 빠진 부분은 뭐 외국인 당연 가입제도 말씀하셨고요. 보험료 부과 재원의 다변화 필요한 것도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하나를 더 제가 보탠다면 체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대체로 한 10분 정도, 평균 10분 정도씩 하는 원래 그 시간이 대체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뭐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뭐 그 중에 우선 그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다. 오늘은 이제 수입 쪽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지출과 연동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별개로만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에는 지금 현재 재정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20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보다 이윤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시점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20조 원이 쌓여 있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국고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힘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기재부 재정당국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쓸 돈 달라는 것도 많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줘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흑자로 20조나 쌓여 있는 곳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실제 그거를 이유로 해서 많이 배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은 더 국고 지원이 충실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쌓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이 있죠.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단기 적자가 나야 됩니다. 단기 흑자가 나는 한은 계속 더 쌓이죠. 지금 한 5, 6년 동안 계속 쌓여왔죠. 근데 단기 적자가 나면 가만히 안 있죠, 다들. 언론에서부터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건강보험 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이 이렇게 고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언론의 속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그 칼을 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건강보험에서 단기 적자가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건강보험이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지원은 아니지만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은 이 단기 적자는 당분간 해야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이 건강보험 단기 적자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실지 끝에서부터 한번 네, 해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적자가 났죠. 네, 근데 약간, 저희가 잉여금이 20조가 쌓여 있습니다. 20조가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안에 국민들하고 정부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잉여금을 이렇게 20조씩 쌓아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는 거는 그 적자가 나고 그 적자가 왜 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모를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5개년 계획이 나오고 저희가 정확히 5개년의 로드맵을 보고 잉여금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수입이 이렇게 되고 수출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조금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렇구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하면 그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적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잉여 자금은 적정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소진을 하고 적절한 데 사용을 하고 마이너스를 내더라도 그것을 계획에 맞춰서 마이너스를 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20% 정확히는 20%는 아니지 아직 법적으로도 그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수입을 좀 안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다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순서에 불구하고 어디 안계정 대표님 말씀하시죠. 제가 보니까 올해 2019년 건강보험 예상했던 이제 그 총수입이 67조 원이고 근데 지금 아마 예측하기로는 아마 70조 원 정도가 지출될 거다. 그럼 3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단기 적자. 단기 적자. 근데 지금 이제 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에 의하면 3조 원까지 적자가 안 날 것 같다. 한 1조 5천억 정도? 좀 이렇게 3조 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1조 5천억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20조 정도의 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있다 보니까 반응이 좀 약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려면 아까 방금 우리 정현승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 적자에 너무 예민한 게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자가 나면 갑자기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재정 당국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메꿀 것인가,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보험료를 좀 더 부담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가 재원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되시거든요. 언론이 마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파산할 것 같은 위기감이 당장에 나오고 그 정부는 그 해명하기 바빠요. 사실은 공단이 그 해명에 바쁜 상황이라서 그래서는 이제 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 관련된 이제 위원회 들어가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저는 20조 원 흑자면 20조 원이 누적 흑자면 20조 원이 다 누적 흑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절반 정도 한 10조 원 정도는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지출할 돈이거든요. 이거 원래 이거 빼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가 원래 없어도 되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내년도에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10조 원. 내년에 그 건강보험
후내년 정도의 건강보험 이제 이 보험료 같은 게 할 때 다 반영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흑자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매년 이제 건강보험료 설계를 할 때 근데 조금 적자가 나는 게 뭐 조금 몇백억 적자 나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자장님께서 요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마 전문가시니까 국민들이 너무 이 단기 적자에 너무 예민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김재현 대표. 아니,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20조의 흑자를 이제 발생한 거를 가만 보면 이제 그 뭐 정부에서 지출 관리를 잘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료 이용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남았던 거죠. 그 반면에 그러면서 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이런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그 20조의 증가분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몫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거를 이제 과도하게 적립한다. 이거는 이제 건보공단이 재정 관리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적립금을 과도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기재부도 거기에 편승해서 돈이 쌓여 있는데 국고 지원 뭐 20% 꼭 달성해줘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건강보험이 단기 균형의 원리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지출 부분이 명확하게 예측이 안 되니 이제 수입도 이제 엉성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라서 이제 그런 단기 균형 원리를 잘 정립해 놓고 그리고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 지금 뭐 1,700억 정도 적자인데 굉장히 그 적립되어 있는 누적 적립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고 저는 이제 그 적립금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 가야 된다. 그래서 부정성에 투입해서 다시 국민들의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적립금에 대한 관리 체계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 뭐 문재인 케어하면서 뭐 한 20조 쌓였던 거죠. 근데 그때가 한 연간 2016년도 연간 지출의 한 40%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재정적 환경에서 이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건데 그때 시점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장기가 흑자가 이제 발생하던 그 다른 시기에 보면 통상 뭐 지출 규모의 한 5%씩 6% 정도만 해도 건강보험 유지하는 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적립금을 이제 적립해 나가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고 적립금의 활용 부분 국민들한테 편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활용 부분도 좀 판단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체로 그 단기 적자에 대해서 뭐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하는 입장은 마찬가지네요. 우리 공급자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우선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지출이 크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적자가 과도해졌다라는 프레임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건보 재정 계획은 아마도 보장성 강화 정책 끝나는 시점에 했을 때 누적 흑자 20조 원 중에 10조 원 정도를 아마 소진을 할 것이다. 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로드맵대로 얼추 비슷하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거보다 과도하다면 좀 속도나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다른 분들도 다 말씀 주셨지만 건강보험 그 재정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혜택을 봐야 되는 새로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때 맞춰서 진행을 못했다라는 얘기 반증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도 누적 흑자나 아니면 뭐 재정 그 흑자가 났을 때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국민 건강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 어쨌든 재정 흑자에 대한 기재부에서의 보수적인 생각 그리고 의료계나 이제 환자단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혜택을 덜 받다는 그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기 적자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하는 식의 보도라든지 정치적인 그 활용 뭐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보험료가 가지는 의미는 그 보험 조합이라는 게 있고 뭐 외국에서는 그걸 펀드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 조합이 있고 그 조합에 가입자들이 돈을 보험료를 내고 그걸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이런 조직일 때 보험료가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의 의미의 보험제도죠. 그걸 사회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게 사회보험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뭐 이런 기본 제도를 이제 많이 배워왔죠.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왔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조합들이 있어서 보험료를 낸다라는 것이 보험료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공단 체제, 전국이 하나의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은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국가 체제거든요. 뭐 그렇게 볼 때는 보험료가 그리고 또 균일한 비율로 다 적용되고 조합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세금과 그렇게 차이가 조세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다만 보건의료 쪽에 건강보험 쪽에 써라라고 하는 목적세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볼 때는 과연 우리가 국고에서 더 줘라 라고 얘기를 라고 하고 그건 국가가 의무를 안 한 것이다, 안 주는 것은 뭐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은 그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성격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마침 보험 얘기를 사회보험이라고 강조를 하셔서 뭐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는 정말 단일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나라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이 저희 현재 소득 대비에 올해 6.46%죠. 그거에 비해서 대만, 일본, 뭐 독일, 프랑스는 저희보다 높아요. 제도를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이 피부로 와서 닿습니다. 닿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보험을 책정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공단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주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로만 가면 계속 문제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많이 성숙된 사회고 이 건강보험에 대한 경험도 30년 동안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를 주고 어느 것이 제일 적절한지 그리고 특히 그 저소득 어려운 계층들을 많이 보호하는 거는 이제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좀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기타 국가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약간 좀 이렇게 복합적인 섞어져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뭐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특히 이 국고 지원이 지금 법상으로는 20%라는 예고가 나와 있지만은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계속 13%대에만 지불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걸 지켜라라고 하는 요구는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키게 만들 것이냐. 최근에 이제 몇몇 의원들께서 법안을 제출하고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국고 지원 그 부분을 어떻게 지킬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맞을지 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번에 김준현 대표께서 한번, 아까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뭐 국고 지원은 이제 일단은 법안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상 보험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 보험료의 20%. 근데
복지부와 기재부가 그 예상 보험료를 이제 과소축에 해왔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금액도 뭐 한 연평균 한 2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법정으로 이제 지켜야 될 20% 그것도 또 못 지키고 있고 이제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을 명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법조항이 좀 모호하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몇 개 이제 관련된 이제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이렇게 하면 모호하니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 이런 이제 개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20%는 그 규정을 어떤 근거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안에 이제 실려 있는 거면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약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정치권이 이제 상습적으로 이거 위반해 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최소 기준이다. 20% 최소 기준이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을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승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보험료나 세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보험료를 계속 그 보험료 쪽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타격을 보는지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 계층이 좀 더 보험료 인상에 따른 타격을 봅니다. 실제 그 세금 대비 보험료 비중 이렇게 따지면 저소득 계층이 그 보험료 비중이 좀 높아요. 고소득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기업 부담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보험료라는 게 근로자들이 전체 금액에서 50% 부담하고 그걸 또 보조해서 이제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기업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보험료 그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비교해 보면 좀 낮다라고 합니다만 실제 그걸로 근로자와 이제 그 기업 부담으로 놓고 보면 근로자는 평균에 좀 근접하는데 기업 부담이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업 부담을 좀 얘기하고 싶었으나,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고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을 늘려야 되고 이제 내수가 이제 좀 안정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라면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보험료보다는 좀 일반 조세 방식으로 조금 하면서 좀 소득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좀 국민들 부담을 조금 줄여나가고 기업 부담도 좀 줄여나가면서 재원 조달의 형평성을 좀 찾아가면 어떨까 하는 아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건강보험료 방식 아니면 조세 방식 이제 이거 넣는 게 좋을 것이라는 논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환자단체에서 영국에서 이제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제 영국이 대표적 조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조세 방식이 약간 유연성 부분이 사실 부족할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건강보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지금 한 70조 원이나 되는 이 재정을 어쨌든 건강에 투입할 수 있는 확고한 이제 재정을 마련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세 방식을 논의하기는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국고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고령화 이야기 나왔잖아요. 사실 건강보험 재정, 소위 말해서 국민의 보험료만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다 해줘야 되는데 국고가 투입되는 거는 뭔가 조금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아, 그다음 신생아, 출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고가 의약품 정도 아니라 초고가 의약품이라서 진짜 비싼 그런 것들은
건강보험 이 사회보험 이 원리에 따라서 하기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분은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저는 국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저는 입법 오류 잘못 만들었다 생각되거든요. 그 법이란 게 제일 중요한 명확성이고, 그리고 그 법에 대한 그 효과 예측 가능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는 기재부가 재정을 전략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입법 과정 중에 그냥 이 기재부에 좀 이렇게 그 손을 드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다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특별법이 3번이나 계속 이제 뭐 폐기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도 여전히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올해 어쨌든 이 국고 지원이 워낙 큰 사회적 이슈가 됐고 법이 3개나 발의돼 있다라면 이번 정기국회 때 좀 제일 우선순위로 법안으로 심의가 되고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법에 대한 그 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뭐 의견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 반영에도 매우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예산 반영이 사실은 상당 예상되는 이런 애매한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국회 예산 반영에서 이 금액이 계속 깎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은 명확하게 해야지만, 한 번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명확히 하는 순간 이 예산을 가지고 깎거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응급의료 그 미수금제에 관한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 비용을 경제적 취약층이 이제 대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되는 갚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이 말소됐거나 아니면 의료급여 일종인데 소득이 없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의료 건강보험 성격보다는 국가에서 그 소위 말하는 경제 취약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 대한 현물급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 이거에 대한 거는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저희가 심의할 때는 건강보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제 소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무의미한 집이 있어서 건강보험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급여, 그러니까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으로 부과한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의료급여나 경제 취약층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결국에는 지금 건강보험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그 숨은 금액들을 잘 명확하게 논의를 못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뭐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금액을 명확히 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 금액을 감액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이라고 하지만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소셜 쉴드 차원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셜 쉴드로 작용하는 그 순수한 현물급여 성격에 대한 돈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반드시 국고 보조해서 명확한 책임, 리스폰서빌리티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입법에 좀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적이냐면 원래 서구 국가들의 사회보험 제도로 하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국고 지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영국과 같이 이렇게 NHS처럼 세금으로 하는 나라는 보험료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별도의 약간의 보험 제도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사회보험 국가들은 각 조합별로 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 조합과 같이 직장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조합은 부자 조합도 있지만 가난한 조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 가입자들의 직장 같으면은 고용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가 대신 대주는 이런 제도들이 다른 나라에 다 있는 거죠. 일본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알아서 이제 그런 제도를 가져왔을 때 옛날에 400개 조합이 있을 당시는 우리도 전국민 의료보험 88년, 89년도에 하면서 지역 조합에 해당하는 지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50% 가까운 돈을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에 전체 조합이 하나가 돼 버리니까 직장 지역 조합 구분을 안 하겠다 해버린 게 됐잖아요. 그리고 2003년에는 재정이 전부 통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직장 지역을 나눠서 주던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인가 그때 법을 개정할 때 그 직장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 아예 그냥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의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대충 얼추 맞겠더라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입법에서 이걸 반드시 그 정산 처리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예산 당국에서는 그렇게 경직된 자기들이 예산을 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 후에 아마 입법 미비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여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저희가 그것을 정치권에도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좀 그거랑 약간 관련되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법상으로는 8%라고 하는 보험료 상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료의 증가 속도가 올해가 한 6.46% 정도 됐고 내년도 보험료가 6.7%대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 정도 스피드로 올라가면 대개 한 3, 4년에 1%포인트씩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속도에 그대로 간다면 대체로 가왔고, 그렇다면은 한 불과 2025년 뭐 이런 정도 되면 아마 8%에 도달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과거에 이 법을 국민건강보험법을 할 때는 8%를 뒀던 이유가 그 당시에 추측컨대 그 당시에 이제 일본만 해도 지금은 10%대로 가 있습니다만은 한 8% 정도 수준에 그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8%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을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제 어느덧 그걸 가지고는 이 건강보험제도 인구 고령화되는 그런 상황에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가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그걸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 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 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텐데, 과연 건강보험이 8% 이상을 계속 우리나라 수준에서 보험을 부담을 올려가면서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담을 다른 재원을 찾아서 좀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크푸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한번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얘기하는 신텍스, 죄악세라고 하는 번역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건강에 위해적인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아니면 보험료를 보험 재원을 하게 되면 보험 재원도 들어올 뿐더러 건강에 위해한 행위도 줄이는 어떤 효과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재정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초래하는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새로운 재원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보험료의 상한과 새로운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정크푸드 얘기도 하셨으니까 정크푸드 외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보 재원에 대한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요율 상한을 8%를 올려야 되는 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 인구에 대한 감소, 그리고 고령 인구가 이제 2025년도 또는 26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의료비 지출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에서 30% 이상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더 많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 그렇다고 해서 뭐 65세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없는 국민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의 모두의 사회적 문제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 중에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됩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내든, 아니면 어떤 건강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좀 더 걷든, 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정크푸드 텍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2016년도에 이미 외국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고, 뭐 헝가리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 59% 정도의 소비 행태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보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크푸드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또는 뭐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여러 물질들, 또는 뭐 지금 현재도 주세에 대한 게 예민한 문제고, 사실 서민들의 뭐 여러 가지 유일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접근할 수 있는 그 비용에 비해서 텍스가 적정하느냐, 그리고 그 유해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의 위해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랐을 때는 현행, 그리고 좀 우리나라가 VAT가 외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비세 차원에서 모든 거에 붙일 수 없으니 정급 푸드 텍스는 좀 논의가 시작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이게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역진세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만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 형평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전국 푸드 텍스에 대해서 어디에 투입을 하느냐, 건강 증진에 대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층은 건강 형평성이 낮은 그 국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구조를 짜면 이건 여러 가지 설득력도 있고 결국에는 건강 증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라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언젠가는 또 좌장님께서도 그쪽 전문가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2014년도에 19개 법안을 건강보험이랑 개호보험을 통합상정해서 개혁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제 장기요양보험과 공보 관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지만 지출에 대한 페어니스, 이게 분명히 건강보험 영역에서 나간 돈이어야 되는데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지만 분명히 나중에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또 급속히 증가할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료비가 지출이 돼야 되면 그 의료비는 재원이 크게 나눠서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재원이 있고, 우리가 세금으로 낸 것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게에서 직접, 이걸 영어로 out of pocket이라고 하는 OOP라고 하는 이걸로 내는 돈 중에 어느 걸로 메꾸는 거죠. 그 외에 자주그래하게 뭐 민영보험 쪽으로 이 OOP가 갔다가 올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세 개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핵심은 이 세 개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오늘 많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 재원으로 지불하는 이 전체 크기,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도 또 관계돼요. 이제 이 크기는 특히 이제 공급자들하고 관계돼서 공급자들에게는 수입으로 전환이 되는 거라서 공급자들이 이 크기 자체를 키우는 거에는 재원이 뭐가 됐든 다 찬성을 이제 하게 돼 있죠. 어떤 재원에서 오든 간에. 민영보험이 와서 키워주면 민영보험도 찬성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재원으로 가든 전체 크기가 커지면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논의할 게 이제 지출 규모와 그에서 효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수입을 논의할 때 이 지출이 우리가 건강보험이 양출 재입이라 그래서 지출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을 보험료로 걷는 체제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그 보험제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구성이 그냥 크기만이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세금의 경우는 보다 형평성이 높죠. 가난한 사람에게 덜 걷고 부자에게 많이 걷는 그 누진적인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세금에 많이 할수록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이 더 크니까 이왕이면 세금이었죠. 가장 적은 게 본인 부담이죠. 본인 부담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돈 내면 그 자체가 그냥 다 내버리는 거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아픈 확률은 뭐 비슷한 거고, 가난한 사람이 더 아플 수도 있고 노인이 더 나이 든 분들이 더 아플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인 노인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건강보험이나 뭐 안 되면 세금이라도 이쪽에 사전적으로 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그게 바로 보장성 강하고 아웃 오브 파켓 부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오늘 그 논의하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돼서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논의할 지출 규모가 사실은 핵심에 해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 규모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GDP의 한 현재 7.6% 정도를 의료비로, 경상 의료비로 이제 지출합니다. 그게 한 130조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서구 국가들은 GDP의 OECD 평균이 한 9% 정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서구 국가들의 한 9분의 8 정도를 지불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이 9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그만큼 우리가 덜 지불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돈을에는 우리가 개인의 노력봉사에 의한 간병비, 가족 간병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서구 국가의 의료비 수준에 지금 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돈이 배분되는 공급자들의 수가, 의사들의 수가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한의사 포함해서 2.2명의 의사와 6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OECD 평균은 한의사 포함해 한의사가 없는 그런 저기에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한 3.3명.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절반이 더 많죠. 그리고 간호사도 9명. 그러니까 우리보다 절반, 즉 3분의 2 정도 되는 인력들이 그것을 배분해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 세팅을 보면서 다음에 논의할 지출 구조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건강보험의 재정 재원과 그것의 관리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래 모두에 했던 순서대로 우리 김준현 대표부터 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논의를 하셨고 여기 패널 토론하면서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어쨌든 그 재정 안정화는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적정하게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 책임과 국민들이 또 내는 보험료가 있는데 얼마큼 또 공정하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서 오늘도 좋은 자리였고 그래서 이런 논의는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환자 대표 안계정 대표님. 사실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이 있으면 또 편하잖아요. 편하지만 사실 환자에게 있어가지고는 사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제 영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입 부분을 좀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다음 토론에도 꼭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걷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미 걷어놓은 거를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 두 가지 토론회가 좀 잘 결합되어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좀 사회적 여론을 좀 조성하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사실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나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나라의 인구 구조에 대한 거는 뭐 전 세계 유례 없는 빠른 노령화와 출산 인구 감소 그리고 경제 수준,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둔화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 그 국민 의료비 지출이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좋은 기회는 재정 흑자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던 의료 취약층,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급여 환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의 연계, 예를 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또는 재원 마련을 위한 또 다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거는 이제는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가 지금 2019년도 다 갔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기에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선거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시행과 관계없이 논의는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좋은 토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마지막이네요. 저희가 오늘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 명제 속에 숨어 있는 깊은 하나의 뜻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의 보장과 혜택 제공이라는 데 있죠. 그걸 어떻게 형평성 있게 그다음에
누가 봐도 받아들일 만한 선에서 수입을 확보하고 이제 그 지출을 이제 줄여 나가느냐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발의가 됐으면 2021년까지는 늦어도, 희망하기는 내년에는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서 저희가 20% 선을 가지고 다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런 똑같은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말씀을,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수입이라는 것이 지출과 연계돼서 논의될 때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번에 제2부에서 또 좋은 말씀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